오아마루에서 더니든까지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게 완전히 뉴질랜드의 동쪽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달리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한번 가봤던 그 오타고라는 지역이 있고, 오타고에서 프레시밀크 농장을 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농장에 찾아가서 그 오타고 프레시밀크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고, 젖소한테서 그 착유하는 과정도 보고, 소젖을 짜서 이 통에 넣는 것까지 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유를 보는 눈이 이제 좀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몇 통을 사왔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상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맛이 어떤지 한번 볼 생각입니다. 이걸로 이거 따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와, 이 크림이 이거를 갖다가 좀 흔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랬네. 크림이 위에 잔뜩 굳어 있네요. 됐습니다. 좀 떼내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첨가물도 없고 뭐 뺀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독은, 우유의 소독은 젖소의 젖꼭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게 소독의 전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지 우유입니다. 아, 이것도 진짜 찐하네요. 그야말로 소에서 짠 저 소젖의 맛 그대로입니다. 짭짤한 맛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한국 우유랑 진짜 다르네요. 한국 우유는 마시고 나면 입안에 우유 특유의, 저는 우유 특유의 비린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확 남거든요. 근데 이거는 뒷맛이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합니다. 그 우유 특유의 비린내라고 생각하는 저의 어떤 그 맛이 없네요. 제가 우유를 안 마시는 사람인데, 전혀 안 마시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우유를 마셔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국에서 우유를 별로 안 마시거든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에 오다 보니까 이거 진짜 낙농국가의 우유를 좀 맛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우유를 일부러 찾아서 마셔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만드는 그 공장 제품 우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농장에서 진짜 가짜 낸 프레시밀크, 이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것 같고, 이게 진짜 우유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마셨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뉴질랜드 남쪽 깊숙한 곳까지 왔는데요. 북섬의 오클랜드 공항으로 입국해 지금은 최남단의 더니든이라는 도시입니다. 생각보다 볼 것이 많아서 뜻밖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니든에 비 오는 날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오클랜드보다 더 번화한 항구 도시였다고 해요. 고급 주택들이 굉장히 많고 집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자, 더니든의 숙소를 떠나서 이제 오타고 페닌슐라로 갑니다. 그동안 더니든에서 며칠 집에 머물면서 편집도 하고 좀 쉬었는데, 오늘 오타고 페닌슐라를 가고 크롬웰 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유여행은 늘 뜻밖의 발견으로 사람을 인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패키지 여행처럼 정해진 길을 따라갈 때는 사실 정보 미리 조사하고 뭘 먹고 뭘 입고 뭘 볼지 미리 파악이 가능하죠. 그건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여행을 하면 뜻밖의 상황, 뜻밖의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묘미라고 생각하고요. 이날 우리는 적절한 트레킹 코스를 찾다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풍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햇빛이 아주 쨍쨍 내리쬐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 복면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오타고 페닌슐라라는 곳에 왔는데, 오다 보니까 길을 잠깐 잘못 들었어요. 그래갖고 저 뭐지 여보? 샌디 마운트 리크리에이션 리저브라는 곳으로 와버렸습니다. 아마도 무슨 여러 사람이 찾는 관광지는 아닌 것 같아요. 길을 약간 잘못 드는 바람에 이쪽으로 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한번 트레킹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오타고 페닌슐라 쪽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샌디 마운틴의 트레킹 코스로 들어왔는데요. 무슨 잘 꾸며진 관광지 같은 느낌인데, 이거 전혀 관광지가 아니에요. 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기막힌 원시림 사이를 걸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길은 나 있는 원시림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우연히 온 곳인데 정말 그림 같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 산책로도 마치 푸른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 뉴질랜드의 자유여행이라는 게 뜻밖의 곳에 가서 뜻밖의 풍경을 만나는 일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타고 페닌슐라에 왔습니다. 오는 길에 이 뻘쪽에 큰 동물이 하나 있는 걸 봤거든요. 와, 저거 같은데? 바다사자 같은데요? 야생 바다사자 아마 처음 목격하는 것 같아요. 저 바다사자 같아요. 지금 아마 자고 있는 것 같네요. 최소한 20m를 떨어져서 보라 하는 그런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새끼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자고 있는데 아마 표지판이 저렇게 서 있다는 건 저 바다사자 가족이 계속 여기 머물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네요. 야생 바다사자를 보는 건 처음입니다. 여기는 바다사자들이 새끼를 낳는 그런 장소랍니다. 새끼들인데 새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얘들은 물개가 아니라 바다사자입니다. 이렇게 사람 가까이 다가오네요. 얘들 택이 있다. 얘네 엄마 어딨지? 아 저기 있네. 아, 저쪽에 어미가 있네요. 어미는 저쪽에 쉬고 있고 새끼들은 여기서 놀고 있고, 어쩐지 어미가 안 보인다 했더니 앨런스 비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바다사자를 보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저 새끼들이 아주 신나게 놀고 있는 장면을 갖다가 잘 관찰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1월부터 5월까지 육아방 타가소라고 해야 되나? 새끼를 기르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오솔길을 따라서 해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바다사자가 많이 산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해 달라는 그런 안내문입니다. 와, 이거 잘 구별을 못했는데 바로 앞에 있었네, 바다사자가. 저기에 나무 옆에 잠을 자고 쉬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가 결코 멀지가 않습니다. 바로 저 앞쪽에 저렇게 바다사자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네요. 저 앞쪽에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있네요. 한번 가서 어떤 아이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기서 저 바다사자가 저기 서 있네요. 이 보호색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봐야지 보입니다. 막 움직이고 있네요.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쌍인지는 모르겠지만 크네요. 사람을 갖다가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치? 사람이 가면 이렇게 고개를 탁 들어서 쳐다봐. 저쪽에 지금 2마리가 나와서 쉬고 있습니다. 바다사자들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공간이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눈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눈 맞춤을 하거든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동물인 것 같아요. 알란스 비치를 떠납니다. 여기서 야생 바다사자들이 한가롭게 놀고 있는 모습을 잘 관찰을 했고요. 숨어 있는 명소라고 여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곳곳에 숨어 있는 명소들이 정말 많네요. 사파리를 하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세계에서 사파리. 가장 가파르다는 도로 볼드윈 스트리트입니다. 더니든의 볼드윈 스트리트,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도로로 알려져 있고요. 차들이 잘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사람들이 주로 걸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림으로는, 화면으로는 잘 안 나오네요. 하지만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도로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상 설계의 잘못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자동차로 직접 올라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비가 와서 길이 너무 미끄러웠고요.
게다가 중간에 차가 퍼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라서 포기했습니다. 차들이 주차가 다 돼 있는 거로 봐서 다 올라온다는 이야기인데 힘들어. 미끄러. 근데 여기 차들 다 돼 있어. 여기 옆에. 저희 차는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거 지금 이 길 자체에서 그냥 미끄러지려고 그래요. 비가 오니까. 예,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도로였다가 지금은 이 위로 밀려났다고 하는데 볼드윈 스트리트 다 올라가 봤고요. 올라오는 거는 괜찮은데 내려가는 거는 진짜 미끄러질 것 같아. 못 내려가겠어요. 계단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친구들은 갑자기 왜 뛰어오는지 모르겠네. 이상하게 여기를 차로는 안 오고 뛰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터널 비치라는 곳에 왔습니다. 터널을 직접 파가지고 주변에 그 해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둔 곳이라고 해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일반 운동화로 충분한 것 같네요. 절벽을 따라서 절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터널 비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70. 저런 작은 생명체한테 당했다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길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망대입니다. 아, 저 아래쪽이 터널 비치네요. 저기 터널이 뚫려져 있네. 이렇게 크게 굽어진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길은 전혀 험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운동화 대부분 신고들 많이 왔어요. 완전히 무슨 복면을 하고 가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워낙 오늘 햇살이 뜨거워서 바람은 시원합니다. 바람은 시원하지만 햇살은 매우 따가운 그런 날씨예요. 아, 맨 끝에 누군가 사람이 서 있네. 저 위까지 올라가나 봐. 여기까지 올라가는 모양이네요. 저 위에서부터 이 길을 따라 내려왔는데요. 아,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뉴질랜드는 어디를 가나 이런 풍경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름난 관광지 도 물론 아름답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이름난 관광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실망시키는 법이 거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기한 지형이네요. 완전히 바위 밑에 이 구멍이 생겨갖고 이거를 손으로 직접 팠다는 겁니다. 바닥이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가야 돼요. 1870년대에 초기 정착민이 수작업으로 이 터널을 팠다고 하는데요. 벽면을 보면 그 작업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열심히들 자기 이름들을 세워놨네요. 이거 뭐 사랑의 표시도 있는 것 같고 입술 표시도 있는 것 같고 아, 저 높은 데는 누가 저 칼그립을 그려놨나? 여기가 지금 간조 시간이라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물이 이따가 들어차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 앞쪽으로 다 들어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터널 비치 오실 때는 더니든 지역의 간만조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물이 빠졌을 때 오시는 것이 아래까지 내려와 보실 수가 있어요. 터널 비치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저 내려가 보면 바위에 커다란 터널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여기에 터널 비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바위가 아니라 사람이 파놓은 굴이 있어요. 맨 아래쪽에 가면. 그래서 터널 비치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 1시간 20분 정도면 밑에서 이런저런 구경하고 좀 천천히 사진 찍고 오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붐비네요. 많은 사람들이 바위를 고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착한 도시는 크롬웰입니다. 원래는 금광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뉴질랜드 최고의 과일이 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과일을 갈아서 만드는 아이스크림도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는 크롬웰에서 금광촌 시대의 고스트 타운을 돌아보고 와나카 호수의 윌로우 트리도 보러 갈 생각입니다. 크롬웰 헤리티지 프리신트라는 데로 왔습니다. 역사 보존 거리 정도 되겠네요. 예, 크롬웰 지역의 역사 보호구역으로 지금 한번 들어가 봅니다. 상점도 있고 저기는 잡화점인가 보다. 한번 볼까? 아, 이건 좀 고풍스럽다. 이런 건물은. 이곳은 금광촌의 역사를 간직한 고스트타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세트장은 아니고 실제로 주인들이 장사도 하고 또 곳곳에서 문화 수업 같은 것도 열리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규모는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옛날 초기 정착민 시대의 뉴질랜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여기가 저 신문 소식지 같은 걸 발행하는 곳이 맞는 것 같네요. 기자들인가? 또 아르거스라는 신문이 여기서 발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97년도까지도 나왔네. 97년도까지도 나왔어. 이 아르거스라고 언제까지 나온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뉴스페이퍼에 또 크로멜 아거스 이 신문이 1869년부터 발행이 됐나 보네요. 신문이 마치 어떤 모대의 유물처럼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게 좀 서글프기도 하네요. 잠시 한적한 시간을 보냈네요. 혹시라도 크롬멜을 오시는 분이라면 한번 둘러볼 만한 장소입니다. 조용한 호숫가에 마련된 일종의 민속촌 같은 그런 자그마한 마을이네요. 오늘 크롬멜에서 와라카 호수 쪽으로 왔습니다. 와라카 윌로우 트리가 아마 호수에 이 나무 밑둥부터 잠겨 있는 그 나무인데 그게 언제부턴가 SNS상에서 외로운 나무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하나의 명물이 됐어요. 밑둥이 절반쯤 잠긴 버드나무, 이게 바로 유명한 와라카 윌로우 트리입니다. 아마도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일 겁니다. 그냥 본다면 아니 이게 전무냐 이렇게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약 80년 전에 지역의 목축업자들이 땅에 경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심어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랜 시간 호수 물속에 뿌리를 두고도 생존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무는 단순한 한 그루 나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 침묵 속의 아름다움, 고요함 속에 자신을 돌이켜보는 성찰의 상징, 이러한 이미지로 세계인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순환도 겪었습니다. 2017년에는 관광객이 이 나무에 올라가려다가 가지를 부러뜨려서 문제가 된 일도 있었고 2020년에는 아예 이 나무를 훼손할 작정으로 톱을 들고 가지를 썰어 놓아서 사람들을 분개하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라카 윌로우는 아직도 살아남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크롬멜의 우리 에어비앤비 숙소입니다. 차고까지 있는, 차고에도 차가 2대는 들어가게 생겼어요. 아주 큰 에어비앤비 중에서도 거의 저택에 가까울 만큼 큰 집을 썼는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우리가 나중에 뒷정리를 하는데 오히려 조금 신경을 쓸 정도였습니다. 이제 크롬멜을 떠나서 우리는 테아나우로 갑니다. 테아나우는 밀포드 사운드 트레킹의 거점이 되는 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될 밀포드 사운드와 루트번 트랙 그리고 케플라 트랙을 돌기 위해서 테아나우로 출발을 합니다. 한 3시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긴 드라이빙이 될 것 같네요.